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한국인 60여 명이 탄 전세기가 내일 새벽 캄보디아를 출발해 오전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송환자 대부분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도착 즉시 체포돼 조사를 받습니다. 계엄 당시 웃는 모습이 찍혔던 이상민 전 장관, 오늘 첫 재판에서 CCTV 영상과는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계엄을 명확히 반대했고 막지 못해 허탈했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거 만들어요. 신우석 감독은 이렇게 말했지만 자신이 제작한 에이펙 홍보 영상은 조회수 1,000만 회를 향하며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단도직입에서 신 감독을 인터뷰합니다. 네,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조만간 송환됩니다. 이들을 태울 전세기가 내일 새벽 2시에 캄보디아를 출발합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명민 기자, 몇 명이나 송환이 되는 건가요? 네, 캄보디아 정부가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보다 더 많은 60여 명이 송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 그리고 이곳 현지 시각으로는 오늘 밤 자정에 전세기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당국의 대대적인 범죄단지 단속에 적발된 인원들인데요. 대부분이 각종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 피의자들입니다. 전세기는 내일 오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비행기에 태우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송환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캄보디아 경찰이 우리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구금된 한국인 전원을 추방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들을 태우고 올 전세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적, 행정적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다고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송환자 1명당 2명의 경찰이 동행해야 하는데 현재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경찰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100여 명의 경찰력을 서둘러 확보해서 잠시 뒤 캄보디아로 출발할 전세기에 태워 보낼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뉴스 전에 새롭게 들어온 소식인데 지난 6월에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남성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중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병원에 입원한 50대 한국인 남성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는데요. 이 남성이 로맨스 스캠 사건의 모집책으로 활동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외교부는 해당 범죄와 연루된 정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현지 범죄 조직의 움직임도 계속 파악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캄보디아 곳곳에서 범죄 조직들이 단체로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한 커뮤니티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들이 영상으로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한국 정부의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범죄 조직들이 다른 지역으로 거점을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웬치에서 탈출해 캄보디아 경찰서에 감금돼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 취재진이 구조를 돕는 선교사 등에게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태초 국제공항에서 김영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캄보디아의 국경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이 남긴 카톡 메시지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 여성은 대포 통장 모집책이고 여성을 유인해 유흥업소에 넘기는 데에도 가담했습니다. 동시에 자신 역시 감금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그 메시지 속엔 처벌을 받더라도 한국에 가고 싶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여성 박모 씨는 사망 일주일 전 무렵까지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대포 통장 모집책으로 일하던 중 통장이 텅 비어버리는 사고가 난 겁니다. 조직은 박 씨가 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해 감금했고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박 씨가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입수했습니다. 사방이 다 사기고 뒤통수라며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 나가려면 손땀은 필요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신 못 차리고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따졌단 말이에요. 1일까지 돈을 못 내면 2,000달러가 되고 2일이 되면 4,000달러가 된다며 처벌을 받더라도 한국에 가고 싶다고 털어놓습니다. 감금을 주도한 윗선은 캄보디아 카지노 단지에 있는 조선족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돈을 구해 납부한 뒤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박 씨는 JTBC가 보도한 유흥업소 납치 사건의 모집책이기도 했습니다. 계좌이체를 도와주면 1,300만 원을 챙겨주겠다며 한국 여성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겁니다. 이처럼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는 조직에서 일하던 인물이 한순간에 감금 폭행을 당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런 박 씨가 결국 숨진 건 마약 중독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갇혀있다 풀려난 뒤 베트남을 방문했고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지난 7일 국경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1차 부검 결과는 약물로 인한 사망으로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웬치를 통제하는 수단은 바로 마약입니다. 먼저 마약을 투약해 중독시킨 뒤 하루 15시간씩 쉬는 날 없이 노동을 강요하며 착취했습니다. 마약 중독 때문에 일부 한국인들은 탈출해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어서 정혜성 기자입니다. 처음에 당연했거든요. 사람이 완전 피폐됐어요. 이게 감정 그리고 순간에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라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이 30대 한국인 남성을 감금하고 마약을 투여한 건 2년 전입니다. 이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 업무를 시켰습니다. 저희는 이제 쉬는 날이었어요.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일을 해요. 엄청 힘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막 약게 소리 좀 많이 내는.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약을 찾게 됐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월급도 마약을 사는 데 써버렸습니다. 태국, 미얀마, 라오스의 접경지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제조된 합성 마약은 캄보디아로 흘러갑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은 온라인 사기에서 마약 유통까지 손을 뻗으며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돈벌이뿐 아니라 내부 통제 수단으로도 활용합니다. 처음에 약을 시키고 나서 약이 빠지고 이가 밖에서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할 테니까 이거에 빠지게 해서 이제 한국을 못 가는 거죠. 장시간 노동을 시킬 때도 쓰는 거로 보입니다. 아이스 얼음이라고 이제 이 잠을 깨우는 약이라 그래요. 잠을 안 자고도 계속 기분 좋은 상태로 계속 지낼 수 있고. 탈출엔 성공했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 30대 남성. 큰 돈을 벌기 위해 왔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지는 당시 몰랐다고 합니다. 멈췄어야 했는데 근데 그게 그 순간에 돌아가서도 제 의지대로 못 멈췄을 것 같았어요. 약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캄보디아 조직은 이렇게 사람의 의지를 꺾고 범죄자로 만들어 착취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유인 광고를 긴급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모집책들은 대중은 개 돼지라 금방 잊을 거라며 공권력을 비웃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유인 광고를 긴급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날 캄보디아 광고 삭제를 지시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강경 메시지를 낸 겁니다. 대통령실은 캄보디아 단속이 강화되면서 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광고가 올라오는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포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입니다. 경찰도 인천공항 출국장에 경찰관을 배치해 불심 검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20대 남성이 출국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 경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집책들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출국 요령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캄보디아로 와야 한다며 각자 출국 사유를 잘 생각해서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막힌다고 조언합니다. 캄보디아 현지 분위기와 관련해 지금 오면 외출은 못하지만 필요한 건 다 사다 준다며 사진을 보내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또 다른 모집책은 목숨 걸고 귀국까지 도와주겠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내걸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선
잠시 지나가는 태풍일 뿐 대중들은 개돼지니 금방 잊을 것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네, 저희가 캄보디아의 외교 권위자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캄보디아 역시 국제 범죄 피해자이고 캄보디아만 범죄 국가로 몰아가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라고도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에 오랫동안 외교 자문을 해온 피아 소장은 한국만큼이나 자국도 이번 일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 have been victimized as well with this transnational crime. If we just put all blame to Cambodia, all blame to the Cambodian government, I think it would not be helpful. 피아 소장은 이미 동남아시아 전반에 파고든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It has been operating across the region. In Cambodia, in Laos, in Myanmar, in Thailand, in Vietnam, where the legal system is still in very limited capacity. 범죄 단지가 모인 시아누쿠빌에 대해선 중국 자본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The flood of investment before the COVID-19. Those investment from mainland China, it is overcapacity for the local government. So the bad business people may exploit this shortcoming. This is the problem. 나름대로 자정 노력을 했다며 싸잡아 범죄 국가로 그리는 건 억울하다고도 했습니다. Cambodia have been painted as a criminal country. Cambodian people as criminal. Just put blame on Cambodia alone. I think it's not fair. Cambodia is being treated unfairly. 한국에서 제기되는 일부 의견에 대해선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Some even suggest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 to support to supply weapons to Thailand to attack Cambodia. Korean government would send military to the country. This is a wrong message to Cambodian people, to Cambodian government as a sovereign state. 외교적인 오해로 자칫 양국 관계를 해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남겼습니다. Korea is one of our most trusted partner in trade, investment, tourism. So we try our best to address the case, to address the issue, and bring those criminals to be accountable before the law.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범죄 척결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무고한 교민과 시민 역시 이번 사태의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당국은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캄보디아 권력층과 범죄 조직의 유착을 조사해 알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나아진 점이 없다는 것이 여러 보고서로 드러납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캄보디아는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온라인 범죄의 메카입니다. 국제기구들은 정치권과 결탁한 중국계 범죄 조직이 이미 캄보디아 전역을 장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조사기관 휴머니티 리서치 컨설턴시는 캄보디아 정부와 여당 엘리트가 범죄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역시 정치인과 결탁한 범죄 조직들이 처벌받지 않은 채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집권당 인사들이 범죄 조직과 경제 공동체를 이룬 사례도 확인됩니다. 집권당 상원 의원이자 훈센 전 총리의 측근인 리용팟과 코가는 물론 부총리 겸 내무장관인 사르소카 역시 범죄 단지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국과 범죄 조직의 수장으로 지목된 태자그룹 회장 천즈는 훈센 전 총리와 아들 훈 마네트 현 총리의 고문으로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중국 사마패 출신으로 범죄 단지에서 납치와 감금, 고문을 자행한 완코코이 역시 군부에 뇌물을 제공하고 범죄 수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가 아닌 한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있기 때문에 범죄 산업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가 현지 수사 공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쟁점이 됐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용산 관저 앞에서 체포를 막았기 때문에 위헌정당이라는 건데 헌재 측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1차 탄핵소추 의결 때는 본회장에 들어가 나타나지도 않고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습니다. 이 정도면 해산 대상 아닙니까?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만으로 2014년 헌재가 해산 심판을 내리지 않았냐는 건데 헌재는 일단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통진산 사건에서도 재판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당 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우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줄탄핵을 추진해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당 아니냐는 겁니다. 비상대엄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위헌적 행위들이 많았습니까? 특히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무고한 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탄핵 의결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했던 얘기와 비슷합니다. 민주당이 조만간 발표할 사법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재판 소원에 대해 헌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가 나오니까 헌법재판소에 사심제 하자고 하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주는 헌법재판소 한번 믿어보겠다.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와 대법원 현장 국감의 적절성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차장이 혼란을 가져와 죄송하다며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올해 1월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섰을 때 이를 방해한 혐의로 경호처에서 각각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계엄 국면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력도 소실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저 또한 자유롭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호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도 저희가 경호법 제5조 근거한 경호 업무 지침에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저희는 체포영장을 막은 게 아니고요, 의원님. 김 전 차장은 파면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3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공판에선 당시 김 전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수사기관이 진입할 수 없도록 무조건 사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계엄 당일 문건을 보고 웃는 모습이 포착됐던 이상민 전 장관. 첫 재판에선 대통령실 CCTV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엄에 명확히 반대했는데 막지 못해 허탈했다며 이태원 참사를 경험한 입장에서 시민 안전이 걱정됐다고 변론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구속 이후 처음 모습이 공개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수척해진 상태였습니다. 남색 정장 차림에 가슴엔 수용번호 52번이 적힌 명찰을 달았습니다. 인적사항 좀 확인합니다. 생년월일 어떻게 되시죠? 1965년 5월 15일입니다. 예.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바로 직전에 변호사였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지 몰랐고 당일 계획을 듣고 나서는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계엄을 강행하자 불안하고 허탈했다고도 했습니다.
계엄을 막지 못한 허탈한 마음과 정무적 부담감, 그리고 향후 생길 사건 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문건을 돌려보며 웃던 대통령실 CCTV 영상 속 모습과는 모순되는 주장입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도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단전단수 지시가 있으면 안전에 유의하라고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입니다. 이태원 사고와 같은 수많은 인명피해 사고를 경험한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미 알게 된 혹시라도 벌어질 수도 있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기에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검은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가 파괴됐다며 맞섰습니다. 시간대별 봉쇄 계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직접 발언을 하지 않은 이 전 장관은 입을 꼭 다물고 재판부 쪽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계엄 당일 CCTV가 향후 재판에서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김일입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은 매경 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 정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금 거북이 매관 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위원장이 정 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특검이 확보했는데 김건희 씨에게 어려운 사정을 잘 말해놨다는 내용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하던 중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의 요양원 사무실 금고에서 5톤짜리 금거북이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앞으로 쓰여진 편지엔 당선을 축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넉 달 만인 2022년 9월 이 전 위원장은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금거북이 매간 매직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 정모 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정 씨에게 김건희에게 어려운 사정을 잘 말해놨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과 정 씨 모두 평소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이 오늘 정 씨를 참고인으로 부른 건 이런 친분을 이용해 회사 현안을 해결하려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대선 후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정 씨의 역할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오는 20일엔 이배용 전 위원장을 부를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의 수장인 민중기 특별검사의 개인 비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상장 폐지 직전 주식을 매도했고 1억 원의 차익을 봤다는 건데 민특검은 정상 거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에 따르면 2008년 부산고법 부장판사였던 민중기 특검은 비상장 주식 네오세미테크 1만 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2009년 10월 합병을 통한 우회 방식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이 회사는 한때 시가총액이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상장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분식회계 논란으로 코스닥에서 퇴출됐습니다. 7천여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회사 대표였던 오명환 씨는 분식회계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로 2015년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당시 서울 고법 부장판사였던 민중기 특검은 상장 폐지 직전 주식을 전량 매도해 1억 원 정도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 오 씨는 민특검의 대전고 서울대 동기입니다. 민특검은 오늘 2000년대 초 지인 소개로 해당 회사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가량 투자했다며 2010년쯤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1억 3천여만 원에 매도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회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을 통해 주식을 사고 팔아 미공개 정보 이용이 아니라 해명한 겁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특검의 해명은 파렴치한 궤변이라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의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견은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퍼즐은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왕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현지 시간 16일 백악관 예산관리국을 찾았습니다. 관세 협상의 핵심 고리인 조선산업협력, 이른바 마스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산업 그 협력이 가지는 그런 의미 이런 쪽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들은 백악관 방문 직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협상안 세부 조율에 나섰습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별도 회동을 하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한 외환시장 안전장치 마련을 집중 설득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과의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와 비교해 볼 때 가장 양국이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워싱턴을 방문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그게 한꺼번에 업프런트로 내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기한을 약 10년으로 늘려 한국이 일시적인 달러 부족 상황을 피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여전히 남은 마지막 퍼즐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느냐 부분은 진짜 그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에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큰 틀의 합의가 가능할 거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경주 에이펙 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모두 국빈 형식으로 오게 됩니다. 두 나라의 정상이 연쇄적으로 국빈으로 방한하는 건 초유의 일입니다. 그만큼 에이펙의 무게감도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열흘 뒤 에이펙 주간이 시작되는 경북 경주가 글로벌 외교의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한자리에서 보기 힘든 주요국 정상들이 총출동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중 정상은 모두 국빈 형식으로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사실상 조율이 끝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경주에서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방문의 격에 맞는 행사를 치르는 것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국 당일인 오는 29일, 에이펙 정상회의 본행사에 참석하는 시 주석은 그보다 하루 이틀 뒤 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 등을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빈 방문은 가장 격이 높은 외국 정상 방한 형식입니다. 의장대 사회를 포함한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만찬 등이 이뤄집니다. 미국 측은 당초 국빈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최근 논의가 급진전된 걸로 전해집니다. 방한 일정이 짧아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데다 중국 시 주석은 국빈 방한하는 걸 사실상 확정지은 점 등도 고려했다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 해 소화할 수 있는 국빈 방문은 최대 3차례 정도. 서울도 아닌 경주에서 격에 맞는 의전과 경호가 가능한 장소를 찾아 그것도 하루 이틀 차이로 연달아 국빈 행사를 치러야 하는 만큼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중 정상을 맞는 두 행사 사이에 격이 차이나지 않게 공식 환영식은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띄울 당시 탐사 성공률이 20%라며 5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5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20%라는 숫자엔 아무 근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위해 5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한 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시추공 한 곳에 1,000억 원, 5곳에 총 5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거는 탐사 성공률입니다. 20%의 확률이 기본적으로 5번에 한 번 정도는 나온다라는 생각에 이제 5번 정도의 시추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정부가 5번의 시추를 결정하는 데는 공식적인 보고나 분석 연구가 전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5번이란 숫자가 처음 등장한 건 정부 발표 5달 전 석유공사 이사회였습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저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지금 최소한 5공은 시추해 봐야 되고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라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사회 전 석유공사 사장은 시추 횟수에 대한 공식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내뱉은 말이 실제 시추 추진 횟수로 확정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별도 보고 없이 이사회 진행 중 언급된 발언으로 지속적 탐사를 위한 언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상식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지적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좀 근거가 부족한 확률들을 가지고 와서 5번 하면 1번은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5번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전혀 과학적인 근거도 아니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실 20%라는 탐사 성공률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왕고래가 19.1%고요. 7개 유망 구조에 대해서 탐사 성공률 평균을 내면 15%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성공률 20%, 5번의 시추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투표장이나 국내선 공항에서 본인 확인을 해주는 패스 모바일 신분증을 1,000만 명 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모바일 신분증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취약점은 통신 3사가 1년 가까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드러났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패스앱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시도합니다. 다른 남성의 신분증 인쇄본을 찍었을 뿐인데 통과합니다. 다음은 안면 인식 차례. 신분증 주인인 남성 얼굴을 본뜬 3D 실리콘 마스크를 비춘 뒤 여성이 대신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젓자 통과됐습니다. 성별까지 다른데도 여성은 남성의 모바일 신분증을 손에 넣은 겁니다. 안면 인식에서 위변조를 걸러내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판별하는 라이브니스 기술이 적용됐는데 치명적 취약점이 발견된 겁니다. 패스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엔 1,100만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매장이나 주민센터, 국내선 탑승, 공직선거 투표장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정부 모바일 신분증과 통신 3사 패스 앱은 같은 회사의 안면인식 기술을 쓰고 있는데 패스 앱만 문제가 된 건 업데이트 때문입니다. 해당 회사가 지난해 12월 이 문제를 발견하고 보안 업데이트를 마쳤지만 통신 3사가 1년 가까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기술을 적용할 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면 얼굴과 움직이는 얼굴이 같은지 판별하는 기술 등 일부 검증 절차가 누락된 겁니다. 최근 BTS 정국 등 명의 도용으로 알뜰폰을 개통하는 사례가 잇따랐는데 모바일 신분증까지 털릴 경우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TTA 검증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앞으로 적합성 평가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3사는 이번 주말 사이 취약점을 보완한 업데이트를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차에 매달려 새벽에 이동하는 모습.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합니다. 지난달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던 미화원이 전봇대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런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비참한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의 CCTV 영상을 양빈현 기자가 확보해 보도합니다. 캄캄한 새벽, 쓰레기 수거 차량이 주택가 골목에 들어섭니다. 맞은편에서 경찰 순찰차가 들어오자 길을 비켜주기 위해 후진합니다. 전봇대가 있는데도 멈추지 않더니 결국 부딪힙니다. 놀란 사람들이 뛰어갑니다. 차량 뒤편엔 50대 남성 환경미화원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남성은 수거 차량과 전봇대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사고로 인한 환경미화원 산재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21년 5,600여 건에서 지난해 6,500여 건으로 16% 증가했습니다. 올해 6월까지 환경미화원이 포함된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서 사고로 숨진 사람만 19명입니다.
수거 차량 뒤편에 매달려 이동하는 방식이 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은 그동안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7년 전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했습니다. 운전석 바로 뒤에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단 28대뿐 전체 수거 차량의 1.2% 수준이며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야간 작업 또한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이번 사고 역시 새벽 3시쯤 발생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은 주간 작업이 원칙이지만 서울 25개 자치구 중 주간 작업을 하는 곳은 2곳뿐입니다. 자치구 조례로 야간 작업도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기 때문입니다. 조례를 그렇게 악용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한 80대 여성이 자신의 아들이 키우던 핏불 테리어에 물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허가가 있어야 키울 수 있는 맹견인데 아들이 허가 없이 기르다가 이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밀양의 한 주택가입니다. 구급차 한 대가 서 있고 잠시 뒤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들것으로 옮깁니다. 어제 오전 7시 반쯤 80대 여성이 맹견 핏불 테리어에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걔가 너무 심한 소리를 하니까 이제 내려가니까 피가 마당이 막 벌겋더라고요. 맹견은 숨진 여성의 아들 A씨가 3년 전쯤 데려와 길러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옥상에 계집과 분변이 보입니다. A씨는 핏불 테리어를 이곳 옥상에서 1마리, 집안 마당에서 2마리 등 모두 3마리를 키웠습니다. 사고 당시 여성은 개들이 다투는 걸 보고 말리기 위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목줄이 풀려 있었고 이 중 1마리에게 온몸을 10여 차례 물렸습니다. 이 개는 평소에도 목줄이 풀려 집 밖으로 나와 동네를 활보했다고 합니다. 이 집 개한테 물리가 죽었어. 나는 무관한 개로 그래 와갖고 풀어주지 마라 하길래 자꾸 똥 누고 오라고 풀어주고. 무서우시고. 한번 만나주는데. 핏불 테리어는 맹견으로 분류돼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사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허가 없이 집에서 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변에 빈집이 많은 데다 이웃들도 개를 키우고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걸어댕기니 산을 한판에 걸어댕기니라고. 경찰은 50대 아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여성을 문 핏불 테리어는 안락사시키고 나머지 2마리는 아들이 다른 곳으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차량 털이를 시도하던 절도범이 갑자기 나타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CTV 관제센터가 지켜보고 있었고 경찰과 공조해 단 10분 만에 잡았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CCTV 관제센터에서 일하는 주인공이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런 관제센터에서 실제로 절도 현장이 생중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새벽 부산 주택가를 비추던 CCTV에 마스크를 쓴 차량 털이범이 포착된 겁니다. 그 문들을 계속 만지면서 지나다니고 이렇게 문을 열려고 하는 듯이 보여가지고 관제센터 요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손전등을 비춰가며 수색하다 차량에 숨어있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차량 소유주다 얘기를 했는데 그 신분증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면서 차 문을 열고 바로 도망을 가버린 거죠. 관제센터 요원은 남성이 어디로 가는지 계속 추적했고 경찰과 공유했습니다. 거기서 그 이쪽 방면으로 혹시 피의자가 이동을 했는지 확인해드립니다. 동선 같은 거를. 경찰은 제공받은 동선대로 달아나는 남성을 뒤쫓았고 몸싸움 끝에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한 1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도망간 걸 갖다가 저희 직원이 바로 그 뒤로 바로 쫓아가가지고 추격해가지고 이제 낚아채서. 남성은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 2대에서 현금과 담배를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관제센터는 올해 5건의 음주운전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관제센터 요원들에게 표창을 줄 예정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북촌 한옥마을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한 해 1,300만 명에 이르면서 관광버스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곳이 생활 공간인 원주민과 관광객을 더 받고 싶은 상인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밀착 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이 마을버스 정류장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이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정류장을 채운 건 관광객 수십 명입니다. 마을버스가 아니라 대형 관광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북촌 한옥마을 입구입니다. 이렇게 관광버스가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이렇게 입구 바로 앞에 차를 세웠는데요. 원래는 불법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구청이 이 버스들의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200명 남짓한 마을 주민들은 반겼습니다. 매일 오가는 마을 입구서부터 버스 매연과 인파에 시달려온 게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등하교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이제 북촌의 특성이 사실 고즈넉하고 옛 것과 현재의 것이 어우러져고 또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것들이 큰 장점이잖아요. 조용했던 마을이 본격적으로 변한 건 지난 5년 전이었습니다. 서울시가 개발 제한을 풀고 수익형 한옥을 허가했습니다. 관광객과 외국 자본이 몰려들었고 카페와 상점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카페 같은 거를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들어왔는지 물어봤어요. 거기서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소음과 불편을 견디다 못한 원주민은 나가고 그 빈자리를 돈 있는 사람들이 채우게 된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원래 마을의 정취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되게 위험하구나. 단순한 게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홍보하는 전통 마을이 통째로 없어지는 위기구나라는 걸 경험하고요. 하지만 북촌 일대 상인들도 이미 이 마을 생태계의 일부가 됐습니다. 피켓을 들고 나온 이 상인들, 생계가 걸렸습니다. 이런 여유 있는 공간에 차를 승하차를 하게 한다면 납득이 되잖아요. 납득이. 과잉 대응이라는 거죠. 여기 상인들 다 죽으면 끝나는 게임이죠. 지난해 관광객 통행 시간 제한을 했는데 관광버스 주정차도 못하게 하는 건 너무하다는 겁니다. 갈등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건 관광버스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밥도 못 먹고 일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차를 주차를 못하니까 손님들을 식당에 내려놓고 그 공간에서 계속 뱅뱅뱅 돌아요. 대안은 누구도 마련해주지 않고 책임은 개인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는 생존이죠. 어디 잠깐 세워 있으면 바로 단속해버리니까. 관할 종로구청은 올해 안으로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승하차장 3곳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소 불편할 수는 있어도 어쩌면 주민에게도 관광객에게도 더 좋은 경험일 수 있습니다. We're ready. Actually, we're ready to walk even 10 minutes or more. 주민 입장에서는 걸으면서 이 동네도 좀 보고 느끼고 이런 형태로 됐으면 좋겠다. 지역 보존과 관광 활성화 이 두 가치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이 떠나고 이 상권만 남는다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훌륭한 작품을 많이 만드시네요. 아닙니다. 이상한 거 만들어요. 이상한 거. 한번 편하게 한번 해보실까요? 네, 단도직입. 오늘 만날 손님은 이상한 걸 만드는 분입니다. 제가 쓴 표현이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이펙 홍보 영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신우석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훌륭한 작품을 많이 만든다는 평가에 이상한 거 만들어요 이렇게 답을 하셨던데 네. 겸손함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이게 제가 실제로 만들었던 거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 제가 만드는 것들이 사실 다 정상적인 게 별로 없어가지고 예. 그냥 겸손함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에 가깝습니다. 예, 있는 그대로다. 네. 에이펙 홍보 영상이 공식 계정 보니까 900만 회 정도 나왔고 네. 조회수가 뭐 다른 매체까지 다 합치면 1000만 회는 훌쩍 넘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거를 맡아서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걸 목표로 두고 이제
예상하고 계산해서 진행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좀 도박수가 있었거든요. 도박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들은 어떠한 반전을 통해서 이제 웃음을 준다던가 감동을 준다던가 이 반전을 통해서 또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서 이제 국민들에게 좀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원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기존에는 없던 형식이어서 그리고 저희도 안 해본 형식이어서 이게 어디까지 기능할지를 좀 가늠하기 어려웠어요. 예. 근데 생각보다 잘 전달된 것 같아가지고 예,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쭉 해왔던 일하고는 좀 다른 형식과 방식의 영상 작업인데 네. 어떤 제안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이게 맨 처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SOS가 왔는데 이제 에이펙 준비를 되게 급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 좀 하다가 어떻게 떠맡게 됐습니다. 예. 떠맡았다. 예. 광고주의 요청이 중요하잖아요. 네. 광고 일을 하시다 보면 어떤 요청이 있었나요? 우리가 에이펙 개최를 경주에서 한다라는 거를 최대한 알릴 수 있는 좀 폭발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자. 이것이 1번 목표였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말고는 크게 가이드라인은 없었어요. 그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준비회의 장면을 보면은 그게 처음 참석한 회의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답변을 짧게 하시더라고요. 알겠다. 빨리 하겠다. 잘하겠다. 네. 네. 처음 착안한 아이디어는 뭐였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거를 작업을 하겠다라고 수락하고 다음 날인가 그 회의에 이제 제가 간 거였어요. 근데 그 첫 미팅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시나리오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생각이 났던 게 그 비행기 꼬리가 겹쳐지는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게 이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에이펙 개최를 알리는 정보 전달도 있지만 그 국민들에게 좀 자긍심이라던가 자부심, 고향감 이런 느낌을 좀 전달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요즘 시국에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 다 지쳐 있어서. 그 회의에서 지드래곤이 함께하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가 들어갔을 때 이미 이제 지드래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고 그날 회의를 하는 날 그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제가 뭐 요리로 빗대자면 좋은 재료가 제 손에 들어온 거죠. 애초에 저희가 시작할 때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제작비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 제작비가 굉장히 적은 수준이었어요. 제가 구상한 시나리오를 구현을 하려면 사실 이제 저는 물론이고 이제 출연진들도 페이를 지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일단 저부터 포기를 해야지 설득할 명분이 되니까 모두 다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다 모두의 선의가 아니었으면은 완성되기 힘든 필름이었을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 출연도 처음부터 구상하셨어요? 예, 이거는 시나리오 처음에 이제 딱 떠올렸을 때부터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대통령이 저격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주차를 관리하고 있는 요원의 역할이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국제사회에 한국이 복귀하는 의미도 담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나와서 되게 뭔가 교조적으로 아니면은 뭔가 위험이 있는 것처럼 웰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소박한 역할로 나타나서 자기 역할을 자연스럽게 좀 낮은 위치에서 표현을 하는 거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게 더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떠셨어요? 대통령하고 작업하는 거 쉽지는 않았을 텐데 솔직히 어떠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으로서 이제 대통령을 디렉할 수 있는 기회가 살면서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지점이었고 그리고 이거를 이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풀샷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장면을 찍었는데 제가 모니터로 보다가 사실 속으로 말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귀엽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귀엽다. 예. 예. 근데 그거를 예. 대통령님도 듣고 보좌진도 듣고 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예. 근데 대통령님이 약간 움찔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반사적으로 실수했나라고 생각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이제 보좌진들도 좀 당황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예. 신우석 감독도 첫 작품이 이른바 터지기 전까지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네. 알려졌는데 창작자들은 다 개인 입장이잖아요. 예. 개인 1인이 사회를 들여다보면 되게 세상이 거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걸 한다거나 과감한 걸 해서 여기에 균열이라도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되게 겁내기 쉬운데 근데 사실 저는 일을 해오면서 되게 크게 느낀 게 세상이 생각보다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관을 가지고 강하게 던지면 들이받으면 세상이 깨지더라. 그러니까 도전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겁내지 말고 진짜 그냥 들이받으면 좋겠다. 그게 좀 특히나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생각보다 세상이 연약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우석 감독과의 거룩하지 않은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낮에는 가을비가 모처럼 그치면서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만끽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밤부터는 전국적으로 다시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다음 주엔 초겨울 수준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자 은빛 억새가 물결치듯 일렁입니다. 가을 햇살까지 더해진 풍경을 눈으로 사진으로 담아봅니다. 그동안에 비가 너무 자주 와가지고 참 우울하고 그랬는데 오늘 하늘도 너무 맑고 날씨도 너무 좋고 저 기분이 좋아요. 서울에선 10월의 절반가량 비가 내린 탓에 나들이를 미룬 시민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마음껏 가을을 만끽합니다. 비도 와서 못 나오다가 마침 오늘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휴가 내고 같이 애기랑 놀러 왔어요. 특히 가을 날씨를 느낄 날이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맑았던 날도 잠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에 최대 70mm, 충청권, 제주도 최대 60mm, 수도권, 전라권 최대 50mm입니다. 비가 그친 뒤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때문입니다.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겠고 20일 월요일에는 복사냉각까지 더해져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급격히 내려가는 곳입니다. 월요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철원 6도, 대전 7도, 파주가 3도까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강원 북부 높은 산지엔 첫눈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단풍은 예년보다 늦게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5대산만 단풍이 절정이고 속리산과 지리산 등은 이달 말에서 11월 초에 절정에 이를 걸로 예상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아직 안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독감 유행주의보가 작년보다 2달이나 빨리 내려졌습니다. 어린이나 어르신은 백신 접종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는 아이들이 병원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났는데 갑자기 목이 아프고 콧가 막혀가지고 좀 쉬다가 병원 왔어요. 39.5도요. 발열이나 인후통 등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오늘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달이나 빨라졌습니다. 2011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면 세 번째로 빠릅니다. 한 열흘에서 2주 후에 방어가 형성이 되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난 이후 시작됐다 보니까 아직까지 면역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14.5명까지 늘어나며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7세에서 12세가 24.3명, 1세에서 6세가 19명으로 주로 영유아와 청소년이 많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A형입니다. 현재 백신 생산에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줄 만한 변이는 없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특히 고위험군은 서둘러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면 무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공기반, 목청반. 자, 국정감사 1주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차분하고 날카롭게 정책 질의하는 모습보다는 욕설과 그 막말이 난무하는 게 더 부각이 됐었죠. 예. 뭐 자기 존재감을 키운다거나 또는 강성 지지층만 보고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그래서 쇼츠 맞춤형 국감이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막말 욕설 이런 싸움 나면은 주목도가 높아지는 건 맞죠. 그래서 그걸 일부러 노리는, 과거에 보면 그런 의원도 있는데, 어쨌든 유권자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고요. 유권자가 판단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욕설이나 막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순수하게 자신의 목소리 크기로 주목받은 의원이 있습니다. 데시벨로요. 그렇습니다. 바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인데요. 네. 자, 오늘 오전 법사위였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발언이 길어지자 국민의힘에서는 마이크를 내려라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자, 직접 한번 보시죠. 예. 짓밟았다고요? 그 사진 누가 찍었어요? 우리가 마무리해 주십시오. 대법원 행정처장이 가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 마이크 꺼져 있대요. 꺼져 있대요. 불만 들어왔지 꺼져 있답니다. 오늘 취입하고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진작 마이크가 꺼진 상태였는데 목소리 톤에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여야 의원들 모두 좀 놀란 모습이었죠. 예. 평소에도 목소리 크기로 유명한데 제가 인터뷰 해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던데, 어쨌든 상임위에서는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막말, 욕설 이런 게 화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목소리 크기군요. 그렇습니다. 그 법사위에서는 주로 마이크 없이도 육성으로 서로 고성 말싸움을 주고받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로 막 목소리가 부딪히고 또 묻히는 경우도 있는데, 서영교 의원의 경우에는 워낙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성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서영교 의원의 목소리만 남고 주변 의원들이 뭐 이렇게 웃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자,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도 결국에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만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장면인지 한번 또 보고 가시죠. 예. 윤석열하고 누가 있어야 했어? 내가 실세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카메라가 한 대도 없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 역시 강한 성대, 훌륭한 성대군요. 예. 예.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물밑 치킨 연대. 오늘 금요일 저녁이라서 마지막 이슈는 치킨 얘기를 좀 가져와 봤는데 예. 자, 대통령실이 어제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만한 실생활 물가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자,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격을 꼼수로 인상하고 있다면서, 자, 슈링크플레이션, 다시 얘기해서 가격은 그대로 둔 채 뭐 중량을 줄인다거나 또는 값싼 재료로 바꾸는 것이죠. 예컨대 부드럽고 육즙이 많은 닭다리살 대신 좀 퍽퍽한 닭가슴살로 바꾸는 뭐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공정위 등에서 방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치맥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우리 뭐 국민들, 시청자들 치킨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정말 주문하면은 좀 적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가 보네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치킨 문제는 며칠 전에도 이미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지적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이거 뭐 중량을 막 바꿉니다. 700g에서 500g으로. 그다음에 닭다리살 100%에서 닭 가슴살 혼합으로. 단가가 낮아서 수급이 용이한 닭 가슴살을 섞거나 정량의 중량을 축소해서 원재료 공급 문제를 일단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결과적으로 박찬대 의원이 지적한 지 이틀 뒤에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좀 모양새가 됐죠. 예. 치킨 문제가 이렇게 여당 정치권 얘기와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박찬대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저렇게 통닭 사진 그리고 또 관련된 기사를 올리면서 통님,
이것도 보셨군요. 흐흐흐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평소에도 자주 대통령과 소통한다는 듯한 뉘앙스로 적어놨었죠. 참고로 이 박찬대 의원 지난 이재명 대통령 기념 우표 발행 당시에 현역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등장해서 또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여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어떤 정책 온도차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목소리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과정에서 박찬대 의원의 모습이 좀 눈길을 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강한성대 이성대 기자. 주말 잘 보내시죠? 고맙습니다. 네. 대전구장에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결국 플레이오프 1차전은 내일로 미뤄졌는데요. 하지만 구장 밖은 티켓을 구하려는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매표소 앞에서 밤을 지새운 팬도 있었고 온라인에서는 100만 원짜리 안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야구장 앞에 캠핑 의자부터 돗자리까지 등장했습니다. 종이백 주인 계세요? 없으신 건 알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매가 순식간에 매진되자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이 구장 앞으로 몰렸습니다. 어제 밤에 왔거든요. 차에서 잤어요. 경기도 남양주시장. 하지만 기다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취소표 들어오셨어요? 취소표 판매 없어요. 현장 판매 없어요. 어저께 1등으로 여기 서 있었는데 이게 말이 돼, 이거. 65세 이상 등 취약계층에게만 판매된 120장의 현장표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어제 왔어요. 어제 12시에 왔어요. 난 네. 네. 이글스 우승하는 그 마음으로 있는 거지. 빙그레 창단할 때부터 쭉. 경찰이 안표 단속에 나섰지만 안표상은 온라인으로 몰렸습니다. 5만 5천 원짜리 좌석을 35만 원에 팔면서 최고 명당 초특가라고 하는가 하면 100만 원짜리 표도 보입니다. 기분 나쁘죠. 지금 표도 못 끊고 있는데 그런 게 막. 간절하게 경기장에 입장했지만 팬들은 우산을 꺼내 들어야 했습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많은 비가 내리며 플레이오프 1차전은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오늘 경기를 했으면 싶었는데 좀 못하게 돼서 좀 아쉽네요. 내일은 좀 우리 공격 쪽에서 좀 활발하게 좀 좋은 타격이 나와서 비가 지금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혼세가 좀 흔들렸으면 좋겠고 하여튼. 하나와 삼성이 포스트 시즌에서 만나는 건 18년 만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돼지 도살. 올해 4월 UN 마약범죄사무소 보고서에 등장한 용어입니다. 동남아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온라인 사기 범죄의 대표적 수법을 가리킵니다. 돼지를 살찌워 끝내 도살하듯이 피해자를 오래 속여 결국 모든 것을 빼앗는다는 은어에서 비롯됐습니다. 대중은 개 돼지니 금방 잊을 것이다. 단속이 시작되자 범죄 조직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권력을 조롱하고 시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이 한마디. 자신들이 벌여온 반인륜적 범죄, 그 수법에 대한 무의식적 자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UN 보고서엔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들은 위험 분산, 범행 연속성을 위해 동남아의 가장 취약한 지역들로 확장해왔다. 실제로 캄보디아뿐 아니라 미얀마와 태국, 라오스, 베트남 등의 접경지에 범죄 단지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캄보디아 안에 다국적 범죄 조직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륜을 도살한 범죄를 척결하려면 공권력이 뻗어야 할 곳은 그보다 더 넓고 더 많아야 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